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9에서요 공중회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는요 에듀9에서요 감정평가사 민법을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공중회사 문제하고요 감정평가사 문제하고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감정평가사를 에듀9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요 제가 공중회사 민법에 대해서 약간 여러분 우리 감정평가사하고 범위가 같은 범위 내에서요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공중회사 공부하신 분들은요 감정평가사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험 범위하고 일치하는 부분의 범위들을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면서 이제 공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 문제가 좀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 문제의 수준을 보면은 우리 시험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에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제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은요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끝났죠? 10월 30일 날 끝났던 제31회 공인중개사 A형이에요. A형 민법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설을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해설하는 순서는요 먼저 기출문제를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민법 총칙, 그 다음에 10문제죠. 그 다음에 물권법 14문제, 채권법 10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사특별법 6문제 이렇게요 우리가 딱딱 분류를 해서요 민총, 물권, 채권, 특별법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강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30일의 자격시험을요 먼저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보시면 이제 민법 총칙, 물권, 채권, 특별법이 됐는데요.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물권에서 14문제, 채권 10문제, 특별법에서 6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특별법에서는요 올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요 민법 총칙은 거의 이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까지 합하면 거의요 대리에서만 4문제가 나오는, 그래서 상당히요 대리 부분에서 문제가 치중해서 났던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리를 공부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꼈거나 하셨던 분들은 조금 어렵게, 민법 총칙이 좀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범위를 분석을 해보면요 판례에 관한 판례를 경향을 묻는 것이 3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우리가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민법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법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판례잖아요. 이 판례를 가지고 우리가 민법을 조문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이 민법의 전체 부분에 대해서 35문제가 민법의 판례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더 판례 공부를 하는데 좀 역량을 좀 더 집중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요 강의를 할 때 대부분의 것을 판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오직 특강만을 위해서 강의를 또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만 강의 시간에 하고 판례는 별도로 특강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되면 이원화로 해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오래 해야 돼요. 그걸 연결시키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 강의 속에서 판례를 전체를 다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 꼭 찾아서 강의를 들으셔야지 쉽게 민법을 정복하고 민법을 또 고득점을 하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문제가요 올해 이제 15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개론하고 차이를 보면요 부동산의 개론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계산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지만 민법 같은 경우는 사례형 문제나 박스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요. 올해는 사실 실제 이제 접수율은 24만 명 정도 되죠. 그런데 TV에서는 자꾸 34만 명이라 해가지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워낙 응시론이 많아서 약간의 문제가 난이도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을 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다른 시험하고 다르게 판례도 많이 나왔지만 사례형 문제도 좀 많이 나왔죠. 15문제예요. 알겠죠? 거의 대부분 다 8문제, 9문제, 뭐 6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15문제요.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왔죠. 이번에는요. 보통 시험에서 3문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는 9문제가 박스형 문제로 나와가지고 그 박스형 문제를 또 고르는 것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지문을 묻는, 그래서 학생들이 오지선답이면 애매하더라도 내가 정확한 하나를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선택형 문제가 나오면 정말 정확한 지식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처음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트레이닝을 하면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매일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렇게 적응하셨던 분들은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혼자서 이제 집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가장 큰 난관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으로만 강의를 듣고 누가 뭐 빡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사료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혼자서 공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은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특히 인터넷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형으로 묻는 문제가 있죠. 긍정형이라는 것은 옳은 것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17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으로 묻는 것이 23개죠. 보통의 경우는 부정형, 틀린 것을 이렇게 묻는 것이 보통 28, 27, 28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 4문제, 5문제 정도가요. 긍정형으로 바뀌었죠. 그 말은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그러면 5개의 지문 중에서 4개의 지문은 틀리고 하나가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틀린 것은 이 문제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 커트라인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긍정형 문제가 즉 긍정과 부정형 문제가 큰 차이가 안 나죠. 3문제밖에 안 나가지고 이건 역시 학생들이 지문을 다 읽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좀 더 소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뭐 이번 문제가 좀 민법 뭐 평이하니 어쩐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것은 자기 자신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나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대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강의실에서 들었던 것은 선생님들이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답습하면서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겠지만 이 기출문제라는 것은 딱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한 번 딱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접했을 때 그 수험생들의 어떤 그 당혹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레 짐작이 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부담감과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보기 때문에 아마 시험 치고 나서는 항상 아주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대단하신 게 저는 민법 한 과목만 강의하지만 여러분들은 6과목이라는 과목을 다 공부하면서 그것을 하루에 그것을 다 소화해내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1년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 여러분에게는 귀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부터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A형이에요. A형에서 31회 기출문제 A형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고 있잖아요. 지금 무효행위의 전환이죠. 우리가 이제 항상 여러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는 무효행위 추인은 안 되죠. 하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2번 경매죠. 이런 경매는 뭐죠?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고요.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따질 때 경매는 적용될 수가 없죠.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것이죠. 3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이제 보면 가장 많이 나온 지문 중 하나죠. 103조였어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그 다음에 투기의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썼다. 상속세를 면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약정을 했다. 그 다음에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을 했다. 이런 것들은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이것은 우선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보세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이죠. 이때 허위라고 하는 것은 가장이다 이 말이죠. 가장 근저당권이니까 이것은 무효이죠.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련이 없는 무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반사회질서 법률에서 무효이다. 틀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 강행법규가 위반되잖아요. 그러면 무효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효가 103조하고 관련이 있는 무효가 되면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똑같은데 103조하고 관련이 없이 무효가 되면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이 다 원래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103조하고 관련된 무효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103조의 존재 의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것은 무효는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는 무효인데 이것이 103조하고 관련이 없는 무효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4번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표시나 또는 알려져야 되죠.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그럼 항상 반사회적, 그럼 이것을 불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얘기해. 동기가 불법이다. 이것을 동기의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동기는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의사적 측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되죠. 그래야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동기의 착오의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기의 불법,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103조 위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 증언이죠. 항상 이러면 증언 그러면 딱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된다, 시인된다 이 말이고요. 증언의 대가가 뭐가 된다? 우리가 그것을 초과한다. 초과. 이 말이 있으면 무효, 103조 위반으로 무효. 용인된다, 시인된다 그러면 괜찮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 그럼 이것은 유효. 넘는 때 그건 초과죠. 초과. 이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증언의 대가는 항상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고, 보통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증언의 대가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렇게 나오죠. 불문하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럼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그렇죠. 이것은 무효가 아니죠. 강제 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이것은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는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103조하고 관련이 있으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하고 관계가 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지만, 이 무효는 103조하고 관련이 없는 무효이기 때문에 746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3번 이렇게. 그 다음에 42번이죠. 통정의 표시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3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가장 매수인, 가장 채권, 가장 전세권, 가장 저당권이죠. 그 다음에 이것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은 다 제3자가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가장 채권이죠. 가장 채권, 그럼 이것은 을이죠. 가장이라는 것은 통정의 표시 무효라는 말이죠. 가장이라는 것은요. 알겠죠? 그래서 무효니까요. 채권의 가장 양도죠. 가장. 그래서 이것은 보면 가장은 을이죠. 이 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죠. 병이, 가압류, 제3자가 되고, 가장 전세권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저당권. 그래서 이것도 병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장 채무죠. 가장 채무로 보증하고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이죠. 보증인. 그래서 이거 참 오랜만에 나왔죠. 다른 국가고시 자격시험에 나왔던 것인데요. 이것이 오랜만에요. 보증인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파산관제인, 이건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었죠. 또 나왔죠. 파산관제인은 제3자이고,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도 제3자죠. 제3자인데 파산관제인의 선의 악의는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면은 전부를 뭐로 보는 것이다? 선의로 보는 것이다. 알겠죠? 이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채권 자체가 뭐죠? 무효가 아니죠. 채권은 진짜인데 거짓말로 양도했다. 양도가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채권이 2월 1일 날 있고 가장 양도가 3월 1일 날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 가장 양도에 있어서 변제 전의 채무자, 종전 채무자죠. 그러면 채권이 있을 때 채무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2월 1일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거짓말로 양도하기 전에 이미 채권이 있었다? 그러면 채무자도 그 전에 있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존의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종전의 이해관계이죠. 종전 이해관계. 또는요, 기존의 이해관계이죠.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얘기했죠?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일반 채권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 세 가지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상속인, 그 다음에 수익자, 지위를 승계받은 자, 이것과 6가지, 이 6가지가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으라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은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다. 이렇게.
자요, 43번 착오의 문제죠.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성립.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판례죠. 예전에는 담보 책임과 착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한다. 이것이 학자들의 견해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이제 판례로 나왔죠. 담보 책임과 착오가 경합하면은 두 가지는 성립 요건이 서로가 전혀 다르다. 따라서 두 개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여기 보시면 뭐가 된다? 담보 책임하고 착오죠. 그래서 착오로 인한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 말은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2번요.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서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죠.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틀렸죠. 우리는 착오는 착오는 먼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죠. 그래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뭐가 있죠? 경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 말은 경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경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경과실로 취소했을 때 불법행위 책임이 있느냐? 판례가요.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이죠. 왜 그렇게 나오냐? 우리가 불법행위, 민법 750조 불법행위는 뭐라고 되어 있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과실로 인한, 알겠죠? 여기 말하죠. 의사표시를 취소했죠. 경과실,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경과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실이란 말이거든요. 과실로 착오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중대한 과실은 아닌데 그러면 과실이 있네? 그러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그랬다? 우리가 중대한 과실만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 취소로 인해서 그것을 경과실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오에 빠져서 취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경과실만 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착오로 인해서 취소로 한다?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을 하죠. 원래요, 착오가 있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런데 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그걸 알면서 이용을 해, 악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착오를 하고 중대한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의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것을 이용한 경우 이것은 다 우리가요 시험에요 다 기존에 다 나왔던 것들이고요. 늘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죠. 여러분 해지하죠? 해지하면 우리가 뭐란다? 원상회복 의무를 하는 거예요. 원상회복 의무. 여러분 원상회복 의무는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는 거죠. 전부를요. 그런데 착오를 이유로 뭘 한다? 취소를 하죠.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이요. 이 부당이득 반환할 때는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고요. 악인 경우는 뭘 한다? 손해 전부를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 같은 선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취소로 인한 선의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요. 그런데요, 해저로 인한 선의는 받은 것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논리를 한다면 만약에 상대방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내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착오했음을 발견했어. 그러면 나는요 선이어도 저쪽이 해지하면 선이어도 전부를 반환해야 되죠. 그런데 그 불이익을 면하려면 내가 착오했음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착오를 입증을 해서 뭐한다? 취소하면 되죠. 취소하게 되면 내가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질문들은 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다 사람들이요 강의실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지문들로만 착오가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맞죠?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틀렸단 말이죠.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용하죠. 그러면 착오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라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지한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요
여러분 기억하고 디귿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기억, 디귿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니까요. 자, 44번은 뭘까요?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다 이 말은 을은 이미 대리인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죠? 계약 체결이죠. 이런 계약 체결은요 중도금하고요 뭘 할 수 있다?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했다. 1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이런요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이것을 따질 때는 궁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여기요 경솔, 무경험, 궁박 상태의 여부를 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는데요, 궁박은 누구? 본인.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한 대리인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궁박이 여기서 틀린 것이고요. 2번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를 선임한다. 우리가 임의대리죠.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둘 중 하나죠.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둘 중 하나죠.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3번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여기 있죠?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고 대리인이 그것을 수령하면은 그걸로서 상대방은 이행이 끝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이 대리인이 그 돈을 본인에게 지급하느냐 안 하냐는 건 중요하지 않죠. 본인에게 지급하면 다행이지만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리인 자신이 사용을 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직 그것을 본인 갑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으로서는 모든 이행을 한 것이죠. 그걸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대리 효과가 귀속하기 때문에요 상대방은 본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전달하든 말든 그건 관계없어. 일단 지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은 이행을 완료했다 이 말이죠.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지급하든 말든 본인에게 대리 효과가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부분은 변제로 인해서 소멸하고 병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을의 대리권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포함한다. 여기 말했죠. 체결의 대리권은 해지할 권한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이 미성년자다 대리인이요,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이므로 계약을 취소한다. 틀렸죠.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죠. 이런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면 먼저 숙권행위. 여러분 숙권행위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죠. 왜요? 숙권행위는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요 대리행위. 지금 계약이죠. 지금 여기가 대리행위죠. 대리행위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틀렸죠. 취소할 수 있다? 틀렸다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요 위임계약,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위임계약은 미성년자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대리인에 관한 세 가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자 45번이죠. 임의 대리인, 옳은 것은이죠 원인된 법률관계죠. 이 원인된 법률관계를 뭐라 한다? 그것을 위임계약이죠. 위임계약. 위임계약이죠. 그럼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을 법률요건이라고 하죠. 이 법률요건을 뭐라 한다? 이것을 원인행위라고 하죠. 원인행위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원인된 이 말은 위임계약, 법률관계, 권리 의무관계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죠. 그러면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 숙권행위를 처리하죠. 그러면 대리권은 소멸하죠. 그래서 위임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숙권행위를 처리하거나 그러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소멸시킬 수 없다. 틀렸죠. 2번 번한을 넘은 표현대리죠.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유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기본대리권이 뭐죠?
그것은 우리가 기본 대리권이 등기죠. 등기를 말한다 공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죠. 표현대리를 말한다 이것을 대물변제, 대물변제 이것을 뭐라 한다?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공법이고 여기는 뭐죠? 사법이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선임한다. 그럼요 복대리는요 누가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본인. 여기까지 맞는데 이 D가 틀렸죠? 본인의 대리인. 항상 이것을 바꾸죠. 본인의 대리인 이렇게. 4번 대리인이 수인이다. 수인이면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각자 공동이 아니죠. 각자 대리한다. 공동으로 하려면 수권행위나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죠. 이런 법률의 규정에는 뭐가 있죠? 바로 친권자. 친권자는 보통 2명이죠. 그래서 공동대리고 법정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권자 그러면 법정대리인이면서 동시에 공동대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대리인이 대리인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죠. 여기 봐봐요. 상대방이요 대리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했죠.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리 행위의 모든 대리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죠. 따라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을 했죠.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한테 취소하냐? 본인한테 취소하는 거예요. 왜? 취소권이라고 하는 대리 효과는 모든 것이 다 본인에게 귀속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요 본인이 기망 사실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116조 제1항 대리 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만약에 여러분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려면 딱 한마디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본인의 지시.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으면 본인을 기준으로, 즉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일단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을 했다고 했을 때는 누가 그것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취소권을 행사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기본 대리권은 표현 대리와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동종의 반대가 뭐죠? 이종이죠. 유사의 반대가 뭐죠? 별개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답 2번. 자 46번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대리인이 무권대리인이 을이다 이 말이죠. 을이 본인을 단독 상속해서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거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무효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이것을 뭐란다? 금반언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2번 병이 상대방이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 확답을 che고하죠. che고했다. che고는 뭐다? 의사의 통지죠. 의사의 통지. 다른 말로 뭐다? 준 법률행위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다. 이걸 뭐라 한다? 발신주의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111조 1항에 의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도달주의가 원칙인데요. 여기에서는 발신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발하지 않는 때는 추인을 뭐한 것을 본다? 거절. 이 추인 거절이죠. 이 거절권도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죠. 의사의 통지. 다른 말로 준 법률 행위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건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의 유권 대리를 주장한다. 유권 대리요. 그럼요, 유권 대리라는 것은 뭐다? 그것은 대리권이 있다는 거죠. 대리권이요. 대리권이 존재한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표현 대리는 뭐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에 속하죠. 이런 무권 대리에 속한다는 것은 대리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권 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되어 있다? 틀렸죠. 리얼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미 등기가 됐죠? 그러면 갑이 무권 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는 누가요? 갑이 을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대리는 먼저 이제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뭐를 주장한다? 당연히 상대방은 유권 대리를 주장하죠. 유권 대리를 주장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유권 대리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권 대리를 주장하면 본인은 뭐를 주장한다? 본인은 무권 대리를 주장하죠. 무권 대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나는 쟤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입증한다, 이 말이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 왜? 상대방은 원래 대리인과 계약을 하면은 그 대리권에 의해서 반드시 대리권에 의해서 대리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리행위 효과는 당연히 본인에게 기속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당연히 본인한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대리 효과를 책임을 져야 되죠. 귀속 주체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본인이 책임을 지기 싫으면 나는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증명을 하죠.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권 대리인데 그럼 무슨 대리가 성립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또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본인이요 무권 대리를 주장했는데 정말 무권 대리가 됐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누구한테요? 상대방한테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대리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너무나 단순한 거죠. 알겠죠? 이런 문제는요. 그래서 대리에서 입증 책임이 한 4개 정도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무권 대리에서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철회권을 행사하는데 상대방이 선의냐 아니냐는 것은 누가 증명을 하냐? 그것은 철회를 하지 못하게 할 본인이 입증을 진다. 입증 책임은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질 때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아니고 악이나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그것은요 무권 대리인이 증명을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전개가 되는지 대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 틀을 보면은 우리가요 무슨 말인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한번 볼까요? 자요, 정답은요 여기 기억하고 니은이 된다, 이런 말이죠. 기억하고 니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1번 이렇게. 자, 47번요 조건과 기한이죠. 조건부 법령에서 불능이죠. 불능은 꽝이니까요 마이너스죠. 정지조건은요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무효가 되죠.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2번 조건부 법령에서 기성조건이죠. 기성은 이미 성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죠. 해제 조건은 없어지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곱하면요. 3번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붙어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원래 이 뭐죠? 법률행위라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면 성립요건, 효력요건이 있죠. 성립요건을 갖추고 효력요건을 갖추면 그 법률효과는 그대로 발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조건과 기한을 우리는 부관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부관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의 효력이죠.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약관이죠. 부과되는 약관이죠. 이것을 우리는 부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강의할 때요. 조건과 기한은 효력을 제한한다. 효력을. 성립이 아니고 효력을 제한한다. 효력을. 원래 계약을 체결하면 법률행위는 계약의 내용대로 발생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 계약의 효력을 일정 부분에서 제한시킨다, 이 말이죠. 따라서요 조건이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조건의 존재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3가지가 있죠. 입증 책임이요, 조건의 존재를, 조건이 붙어있다,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 뭐죠? 법률 효과를 다투는 자가 입증한다.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됐다,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이다. 이 3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자, 4번 기한의 이익이죠. 그러면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은 2가지죠. 하나는 일정한 사유, 즉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정지 조건부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과 그 다음에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채권자의 의사행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는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2가지가 있죠. 그런데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틀렸죠. 5번요. 종기죠. 종기는 뭐다? 그러면 시기하고 종기가 있잖아요. 시기하고 종기. 알겠죠? 시기는 생기고 종기는 잃는 거죠. 그래서 언제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왜요? 이걸 우리는 기한은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죠. 그러니까 도래한 때부터,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알겠죠? 시기는 생긴다. 종기는 잃는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조건 기한이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요, 조건하고 기한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요, 나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다 맞췄을 거예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 말이죠. 자, 48번은요, 추인할 수 있는 법령이죠. 추인할 수 있는 법령. 추인은 언제 하죠? 추인은 언제 한다? 먼저 무효행위 추인이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이 있고, 무건대리 추인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여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 있고, 알겠죠? 첫 번째요. 두 번째는요, 무효행위 추인이 있죠. 무효행위의 추인. 근데 여러분, 무효행위 추인은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죠. 되는 것은 뭐가 있다? 107조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의사 무능력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착오나 사기나 강박,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것 있죠. 103조 반사회질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은 추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가 있다? 세 번째는요, 무권 대령이 추인 있고, 무권 대령이 추인 있고, 그다음 네 번째는요, 무권리자의 법률행위죠. 무권리자의 법률행위도 무권 대리 추인과 동일하게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추인이라는 것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통정의 표시, 여기 103조죠. 108조죠. 통정의 표시 108조. 이것은 108조죠. 107조, 108조에 의해서 무효는 추인할 수가 있죠.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이죠. 우리가요, 여러분 강박을 당했죠. 그러면 강박을 당하면 이러면 어떻게 하죠?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인을 강박당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추인할 수 있죠. 그것을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강박으로 인해서 체결한 교환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 취소하게 되면 여기 어디가 있죠? 여기 착오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를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뭐 할 수 있다? 무효행위 추인을 할 수가 또 있죠. 그래서 할 수 있죠. 자, 3번 무권대리죠. 이런 무권대리도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은요, 미성년자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했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거나 또는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다. 5번은요, 처음부터 허가를요 배제나 잠탈을 하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는 강행법규에 속하죠. 효력 규정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강행법규는 뭐 할 수 없다? 추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나 잠탈한다.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토지거래 허가제는 효력 규정, 즉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에 속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례가 효력 규정을 곧 강행법규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강행법규 위반 추인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은 추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이렇게 접할 때는 도대체 추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추인일까? 이것을 좀 고민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해설을 들을 때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시험장에서요,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체감들은요 상당히 좀 높지 않았을까? 어떤 것을 묻지? 이렇게. 왜요? 통정의 표시,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 알겠는데요, 갑자기 강박이에요? 강박은 취소인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면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가 또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까요, 아마 학생들이요 좀 짧지만 고민을 좀 했던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49번요.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 이랬죠? 이것은 이제 우리한테요 이제 서비스로 이제 줬다고 봐야 되겠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죠. 불법 조건할 때 불법이라는 것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103조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강행 법규 위반이죠.
효력 규정 위반이란 말이죠. 이것은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것은 무효가 되죠. 이것도 무효. 103지반도 무효. 이것은 104조 무효. 이것은 103 강행법규 위반 무효. 상대방이 사기, 방금 나왔죠. 사기로 인한 교환계약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죠. 그것은 무효이죠. 무효인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원시적 불능의 경우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4번. 자, 50번이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 50번은 뭐냐? 이것을요, 어디로 볼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것도 민법 총칙의 범위로 봐야 되겠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아시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대리권에서 세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이것까지 합하면 대리권이요, 네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에요. 아시겠죠? 갑은 을의 모친으로서 이래 됐죠? 그래서 갑은요, 갑이 을이란 사람의 모친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갑이요. 그래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을이, 그랬죠? 권한 없는 을이 아들이죠? 병과 공모했죠. 둘이 짜고서 이 말이죠. 대출계약서에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네요. 그럼 둘이 짜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계약서를요, 감 명의로 위조한 다음, 그럼 위조했으니까 이것은요, 계약서를 위조했으니까 사문서 위조죄 형법상으로도 처벌받겠네요. X토지의 병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1억을 대출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갑과 병 사이의 대출계약. 여러분 그 대출계약 자체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둘이 짜고 했죠, 통정. 그러니까 그 대출계약으로 인한 대출계약이 뭐죠? 주된 권리고, 근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그래서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가 무효 취소 해지로 해서 뭐죠? 법률효과가 상실되면 당연히 종된 권리도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2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요, 을이 병과 짜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죠. 근저당권이요. 그로 인해서 갑의 소유권에 침해가 있죠. 그래서 갑은 현재 소유자로서,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그러면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 이것을 배제가 뭐다? 저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갑이 을의 처분행위를 추인한다. 이것을 말하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죠. 이때의 추인은 뭐냐? 무권 대리인이 추인하고도 똑같을 수 있고요. 또는요, 여기가 통정의 표시로 본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되죠? 그것은 무효행위 추인에도 해당하죠. 만약에 여기 권한 없는 을이 그랬죠. 막 권한 없는 을이 병과 공모하여 X토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갑 명의를 위조해가지고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요, 만약에 무권리자다 이렇게 본다면 무권 대리인이 추인하고 동일하게 보면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이 처분행위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으로 보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보죠. 그런데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즉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판례가 뭐라 하겠냐? 무권 대리인이 추인과 동일하게 본다. 그럼 무권 대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대리행위 시에, 즉 처분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들이요, 여기서요 많이요 헷갈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권한 없는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갑의 갑 명의를 위조했다. 갑 명의를 위조한 다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권리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을 뭐한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권 대리행위의 일종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을 추인하면은 처분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충분히요 헷갈릴 수가 있다. 이렇게. 5번, 갑이 자신의 피해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이렇게 됐나요? 변제했다. 그러면 뭐가 똑같다? 뭐가 똑같아요? 무효행위 추인, 무권 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엄마하고 아들은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당연히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답을요 선택하기가 이러면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용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있잖아. 틀린 것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때부터 그러면 이건 뭐가 되죠? 그때부터 그러면 이것은
모욕 행위의 추인은요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데요,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이다 그러면요 소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권한 없이 을과 통모하여 갑의 명의를 위조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을 뭐로 보는 것이 낫다? 모골리자의 처분행위. 알겠죠? 그래서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대리행위의 처분행위 시에 소급해서 이렇게. 그럼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는 것이 낫다 이 말이죠. 자, 51번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이건 뭐죠? 이것은 법률의 규정을 얘기하죠. 법률의 규정.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등기에서 유형이죠. 문제 내기가 쉬우니까요. 1번 관습상 법정의 사건은요 등기 없이 취득하죠.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일단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물권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